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거래 의혹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김경전 서울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둘 다 영장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만 남아있던 하나의 과제였는데 일단은 경찰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소명까지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진술이 엇갈리는 혼자서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강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넓게 봤을 때는 말맞추기의 가능성까지 다 포괄을 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보여지는 두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신병 확보가 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그게 아닐 경우에 또 다른 어떠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1억 원 관련된 공천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한 정황이 지금 다수의 녹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신병 확보는 필요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중간에 돈이 오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한 전 사무국장,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이번에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당사자라기보다는 옆에서 조력을 한 아니면 범죄의 그 발생을 지켜본 목격자 정도의 지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돈을 주고 받은 그러한 핵심 당사자가 아닌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했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상 또 굳이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라든지 핵심의 정도로 보았을 때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지금 가장 엄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뇌물죄는 빼고 지금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이것만 적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많은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의 법적인 좀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우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영장에 그 적시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천 업무가 이 직무인지 아니면 당무에 해당하는지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적시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 발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경찰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경찰 입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영장 발부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1억 공천 헌금 의혹만 영장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역시도 이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의 증명,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까지 이르렀느냐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소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뇌물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리를 적용해서 영장 신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수사가 그렇게 무르익을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빼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최소 한도의 소명이 되는 부분만 적시를 해서 영장을 일단은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진술로는 김경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수차례 회피했다.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김경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쪼개기 후원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처음에 받았을 때 돈인 줄도 몰랐지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김경전 시의원이 계속 회피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쪼개기 후원식으로 1억 원을 어떻게 떨어뜨려서 간격적으로 떨어뜨려서 시간차를 두고 입금을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코칭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당연히 이제 유리한 진술만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진술을 받아내면서 그 진술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또 수사기관의 어떠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수사 전략상 대질도 추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성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핵심 인물들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황 증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 진술이 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이 명확하게 돈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핵심 물증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인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일부 좀 힌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돼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전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1심 선고도 무죄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증거가 불충분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증거를 보충해서 더 이루어져서 입증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더 많은 보완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검찰은 명태균 씨가 그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비를 반을 나누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공천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봐서 수사기관은 결국 기소를 했던 것인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명 씨가 일을 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채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써 지급된 대가인 것이지 공천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 보충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시적으로 공천 대가로 이걸 지급한다라는 당연히 계약서는 없겠지만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채무관계가 아니라 일한 대가가 아니라 공천만을 위한 금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재판부 해석으로 읽힙니다. 네.
근데 지금 명 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었다는 걸 또 재판부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이면은 어떤 정치 브로커가 유죄를 받겠느냐 이런 비판의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다라든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핵심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증거를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천 대가성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자금 관련돼서는 사실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다라면 이와 비슷한 판결에서 다 무죄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재판부가 만약에 명 씨가 실제로 뭐 사무를 보는 보조의 업무를 맡지 않았고 채무 관계도 아예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봤겠지만 다른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선이 쏠렸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만약에 조금 더 증거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황금폰 관련해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의 처남에게 시켜서 황금폰을 비롯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정보가 들어있는 이 USB를 숨기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무리 죄를 뭐 숨기고자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양형에서 받아들일 사안이지 어쨌든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를 한 행위는 명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고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검찰은 이 두 명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2심으로 간다면은 좀 형이 달라질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이 증거들을 보완해 나가는지 수사를 보완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에서는 구형을 5년을 했다가 지금 일부의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가게 될 것인데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1심에서 나왔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깰 만한 어떠한 다른 진술이라든지 다른 정황 증거, 다른 물증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수사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른바 가세연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가세연에 가압류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의 사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채무를 갚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다. 갚았지만 조금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가세연에 따르면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박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주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가압류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책을 출판을 하는 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다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재산을 처분할까 봐 걸어놓는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갚아야 될 채무를 다 갚았고 채무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 또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신빙성이 있고 맞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양측 말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김세희 씨, 가세연이 지금 그 책을 판 순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김세희 씨는 지금 1원의 수익금도 가세연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책을 통해서 받아들인 수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라면 총 채무액에 포함이 되면 난 채무를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다만 이 김세희 씨나 가세연의 입장은 이 책과 관련된 수익의 경우에는 나는 1원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는 받을 게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과연 책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분배를 하기로 약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실제 가세연에 흘러갔는지 아닌지도 판단에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총 채무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들을 제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